자, 가등기 담보부분 조금 어려운데, 자,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5억짜리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을은 채권자입니다. 갑은 채무자이고, 이렇게. 근데 담보 목적으로 1억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의 집에다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3월 1일 날. 이거를 담보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번에 배울 때는 순위 보전 가등기. 요게 매매 같으면 순위 보전 가등기.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다면 담보 가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럼 갑을 뭐라 하느냐? 가등기 담보권자라 합니다. 물권자입니다. 그러면 을을 갑을 뭐라 할까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등장인물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첫째, 을이 가등기를 한 다음에 요 B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 A라는 은행에서도 5천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만약에 요 집이 채무자는 갑인데 집의 주인이 갑탓입니다. 그럼 돈은 갑이 빌리고 가등기 담보권 설정은 갑탓이가 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저당권에서 배웠죠. 물상보증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갑투다시. 자, 채무자의 집이 맞은데 채무자의 집을 갑투다시가 용익권을 취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 또는 소유권. 이 사람을 제3취득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주인공이 을입니다. 을. 자, 이 사람을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채무자 등이라고 합니다. 요 그림을 잘 알아야 전개가 잘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 자, 사례 문제 출제할 때는 채무자와 채권자와 후순위 권리자, 여기 삼총사입니다. 최소한 이 세 사람은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는 가담법이 적용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적용 요건. 자, 첫째는 뭐냐? 첫째, 소비대차.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담보해야 됩니다. 빌려준 채권, 그런 뜻입니다. 요거를 대여금 채권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대여금 채권. 그 다음 두 번째, 대물변제 예약이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대물변제. 만약에 갑이 1억을 못 갚으면 집으로 대신 갚는 예약을 해야 된다. 이거를 대물변제 예약이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가 원리금을 반드시 초과해야 됩니다. 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 시가는 지금 얼마입니까? 5억이죠. 원리금은 1억 얼마죠? 그래서 원리금보다 시가가 초과한다.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된다고. 만약에 1억을 빌려줬는데 집값이 9천만 원이다.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초과가 돼야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못 갚으면은 5억짜리로 갚잖아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폭리를 취한단 말이에요. 폭리가 되면은 놔둬야 한다. 규제해야 된다. 규제. 그 규제하는 법이 가담법이라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는 폭리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폭리의 가능성. 빌려준 돈이 1억인데 이 집이 9천짜리다. 그럼 을에게 폭리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가담법이 적용 안 된다고.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은 을이 담보권을 실행합니다. 실행을 한다. 자, 실행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귀속청산입니다. 귀속청산. 요거는 무슨 말이냐? 갑의 집을 을이 본등기를 해가지고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나머지를 청산한다. 이걸 뭐라고? 귀속청산. 자, 귀속청산 절차는 크게 3단계입니다. 실행을 통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을이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를 귀속청산의 4단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 후순위 권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게 경매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다른 경매보다는 아주 특이한 경매예요. 특이한.
자, 경매 청구는 언제 하느냐? 첫째, 청산 기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다고? 청산 기간.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통의 경매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경매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변제기 도래 전에도 경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한다는 말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하는 것이 아니고 귀속 청산 절차를 중지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귀속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가 이 B가 경매를 딱 청구해버리면 귀속 청산 절차는 중지되고 경매 절차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의 경매 청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 깽판권. 읽어보세요. 밥상권. 읽어보세요. 밥상권. 즉 귀속 청산 절차를 깽판 치기 위해서 귀속 청산 절차를 밥상을 뒤엎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다. 특징 잘 기억하세요. 청산기간 안에 변제기 도래 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만약입니다. 만약이야. 요 사람이 얼마 빌려줬냐? 4억 5천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가담법이 적용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요 목적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시가에서 이거를 뺀 나머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그러면 5억에서 4억 5천을 빼면 얼마요? 5천이죠. 그럼 원리금을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가담법이 적용 안 된다고. 알겠나요? 요거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요 시가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자, 그럼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골라라. 자, 1억 원을 빌리고 2억 원짜리의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다. 자, 시가는 얼마짜리? 2억짜리. 원리금은 얼마? 1억 얼마. 그러면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 적용. 1번이 정답. 2번은 왜 적용이 안 될까? 소비 대차상의 채권입니까? 매매대금 채권입니까? 매매대금 채권. 그건 무조건 적용 안 돼. 자, 3번은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자, 고려청자의 동그라미. 우리가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가등기가 돼야죠. 등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고려청자에 등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쓴나라 미쳤다면서. 고려청자에 무슨 등기를 합니까? 고려청자 껍데기에 등기합니까? 그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자, 4번에 빌린 돈은 1억인데 3천만 원짜리네요. 그러면 목적물의 시가보다 원리금이 더 크잖아요. 원리금이 시가를 초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용 안 돼.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3억을 빌렸어. 그런데 시가가 4억짜리야. 맞죠? 시가가 4억이고 3억을 빌렸고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얼마 있습니까? 2억. 그러면 4억에서 2억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억에서 2억을 빼면 2억이죠. 그러면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시가 3억짜리에 가등기를 하였다. 을이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 실행하여 소유권 취득하고자 한다. 채무자가 누굽니까? 바꿉니다. 을이죠. 을. 채권자가 누구예요? 뭐 을이라고? 갑이지. 갑. 잘 읽어봐라.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래 돼 있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얼마짜리? 3억짜리.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채권자 갑은 청산금을 을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통지해야 된다고. 맞죠? 자, 귀속 청산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청산 금액을 통지해야 됩니다. 1번은 맞고. 자, 2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청산금을 통지를 한 후에 다시 다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청산금을 통지하거든요. 그럼 청산금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 빼기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채권액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청산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통지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에서 채권액하고 선순위 채권액을 뺍니다. 그러면 통지 당시의 시가가 여전히 5억이라고 봅시다. 그럼 채권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선순위가 얼마입니까? 원래 5천이죠. 이렇게. 맞죠? 그럼 5억에서 1억 5천을 빼면 얼마입니까? 얼마? 5억에서 1억 5천 빼면 3억 5천. 3억 5천이 청산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청산금이 3억 5천이라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지를 하고 나니까 계산을 잘못했어. 자, 3억 5천이 아니고 자기가 계산했을 때는 2억 5천이야.
그러면 2억 5천을 통지해야 되는데 3억 5천을 이미 통지했어. 그럼 나 잘못 통지했다. 다시 다툴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번 통지하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통지한 후에는 다툴 수 없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은 제거하시고 보지 마시고, 자, 갑이 을에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지. 누구에게 하느냐? 청산금 먹는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청산금 채권자에게 먹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요 채권자가 그죠? 5억짜리를 먹고 난 다음에 청산금을 던져준단 말이야. 던져줘, 청산금을. 그럼 청산금을 던져주면은 청산금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는 사람을 청산금 채권자랍니다.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잘 들으세요. 첫째는 채무자 등입니다. 누구라고? 채무자 등. 그리고 후순위 권리자 B. 이렇습니다. 선순위 권리자 A는 청산금 먹는 사람이 아니야. 자, 수업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선순위 A는 청산금을 먹지 못하고 후순위 권리자와 채무자 등이 청산금을 먹습니다. 그럼 청산금을 먹는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통지는 채무자 등에게 통지도 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 등에 통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통지가 누락되면은 청산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4번은 뭐라 되십니까?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통지를 안 했죠? 그러면 청산 절차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 무효. 채무자 을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청산 절차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를 청구해도 안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다 이런 이야기죠. 5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은도점이 중요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채권자가 청산금을 계산을 하는데 시가를 자기 나름대로 4억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4억에서 1억 5천을 빼면 얼마입니까? 2억 5천이죠. 2억 5천. 그럼 빨간 거는 객관적인 청산금, 파란 거는 주관적인 청산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가 2억 5천을 통지를 해도 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평가해도 청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신에 청산금 받는 채무자 쪽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채무자는 3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1억을 못 받았잖아요. 부족하죠? 그럼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채무자는 지금 3억 5천을 받아야 돼. 근데 채권자가 2억 5천을 지금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1억을 더 받을 때까지 채권자 앞으로 본등기 해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5번 읽어보세요. 자, 을은, 즉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이 통지한 청산 금액, 즉 2억 5천. 2억 5천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즉 3억 5천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 등기, 인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번이 들었습니다. 자, 8번 다시 버뜩 읽어보세요. 8, 갑. 채무자는 을. 병은 누굽니까? 아니지. 후순위 권리자. 이래 해야지. 자, 채무자는 누구라고? 을. 채권자는 누구라고? 갑. 병은 누구라고? 후순위 권리자. 이 삼각 체제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채권자 갑, 가등기 담보권자 갑, 채무자 을, 후순위 권리자 병. 이렇게 삼각관계. 자, 1번에 보실까요? 자, 을의 채무 변제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을이 1억을 갚는 거 하고, 갑이 가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 하고는 동시행 관계냐?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담보권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돈 갚는 거 하고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거는 선후 관계입니다. 먼저 갚아야 담보를 말소해 줍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갚아야 여러분 집에 저당권을 말소시켜 준다고. 아시겠죠? 자, 동시행 관계다, 선후 관계다, 선후 관계.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이번에 자, 갑이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마치면 본등기는 무효다. 아까 여기 보세요. 귀속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뭐 있습니까?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게 핵심이야. 자, 여기 보세요. 자, 통지를 하고, 통지가 도달된 다음에 2개월이 경과하고, 경과해야 청산금 지급하고, 지급해야 본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경과되기 전에 지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라 써놨습니까?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등기를 했다 이래 됐잖아. 그거는 절대 안 돼.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본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본등기는 무효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은 제거하세요. 제거. 자, 4번 읽어보세요. 4번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병이 누굽니까? 후손이 권리자. 자, 후손이 권리자는 청산기간이 지나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 이야기하죠. 후손이 권리자의 경매 청구. 자, 그럼 4번이 뭐가 틀렸나요? 앞으로 설명 하나 안 하나 똑같다. 자, 후손이 권리자의 경매 청구는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청산기간 안에 변제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 안에 이거 하면 안 오.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다? 지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 옆에 크게 써놔라. 제발하고 국어 좀 똑바로 하자. 청산기간이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청산기간 안에 경매를 청구해야 됩니다. 4번도 X. 자, 5번. 채권자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 도시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다. 정의 낙찰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귀속 청산 절차로 갈 수도 있고 갑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갑이 경매를 신청하면은 낙찰이 되겠죠? 자, 낙찰이 되면은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이 뭐 했다고? 경매를 넣었다고. 낙찰되겠죠? 모든 담보권은 즉시 소멸한다. 자, 5번은 X다. O다. X,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 경매로 낙찰이 되면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오른쪽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을의 집에다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뭐를 했다고? 이전 등기. 자, 만약에 이게 1억을 빌려준 게 아니고 매매 같으면 이전 등기하면 갑은 소유자가 됩니다. 맞죠? 매매, 이전 등기, 소유자. 근데 여기는 매매입니까? 1억 채권을 담보합니까? 담보. 그래서 담보를 목적으로 이전 등기했다. 그 말은 소유권을 양도시키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잡았다. 이래서 양도담보권이라 합니다. 뭐라고? 양도담보권.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면은 가등기 담보, 이전 등기를 하면은 양도담보 이렇게 부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도 가담법이 적용, 양도담보도 가담법이 적용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양도담보권자 갑은 X 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자, 이 사람도 갑도 담보권자입니다. 담보권자. 저당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집이 불타버렸어. 자, 집이 불탄 대신에 여기 화재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집이 없어지고 을에게 대신 생기는 겁니까? 화재 보험금 청구권. 거기를 갑이 압류를 해버리면 저당권이나 담보권은 보험금 청구권 위에 옮겨가서 존속합니다. 그걸 물상대위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저당권에만 물상대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 갑은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 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하고 마찬가지. 자, 2번하고 3번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2번, 3번 묶으시고. 자,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집을 임차인이 빌렸다 이 말입니다. 병이 임차인이야. 이렇게 집이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자, 양도담보로 잡혀있는 을의 집을 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에 기해서 임차인에게 집을 반환해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이 사람은 소유자입니까? 담보권자입니까? 담보권자. 담보권자에 불과한 놈이 소유자도 아닌 놈이 갑이 병한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다 이 말입니다. 왜? 갑은 소유자입니까? 담보권자입니까? 담보권자. 자, 그러나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임차인 병에게 집을 반환해라. 이거는 가능해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을이 돈을 안 갚아서 담보권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실행을 하려면 이 집을 가져와야 돼. 그래서 갑이 담보권 실행을 원인으로 병한테 인도 청구,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고. 아시겠죠? 8-1번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좀 어려운 문제였다.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제끼세요. 4번 동그라미 한번 보지 마시고. 자, 5번 보실까요? 갑의 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어른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갑이 이전 등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이용해서 정한테 매매를 하고
정합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선은 잘 보세요. 자, 갑 앞으로 이전 등기는 됐지만 갑은 소유자입니까? 담보권자입니까? 담보권자. 그러면 이 정의란 사람이 담보권자로부터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담보권자지 소유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무권리자입니다. 뭐라고? 무권리자. 자, 권리 있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권리를 승계함으로 무조건 취득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그럼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민법 전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했을 때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그런데 우리 가담법 12조에 보면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록 담보권자,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아도 선의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정의 선의라고 되어 있죠? 자, 선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자, 실명법이 거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9번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는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개인데 요 부분을 을에게 양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하느냐? 지금 여기는 분할이 됐습니다. 지금 뭐가 됐다고? 분할이 됐어. 분할이 됐다고. 그죠? 그래서 Y 부분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토지가 몇 개다? 2개입니다. 2개. 자, 그러면 이게 분할됐다 이거를 뭐라 하느냐? 구분 소유로 합니다. 뭐라고? 구분 소유. 땅이 2개예요. 땅 2. 여기는 갑소유, 여기는 을소유. 이걸 구분 소유로 합니다. 근데 구분 소유는 단독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토지 하나이고 지분이 2분의 1인 것처럼 등기했습니다. 즉 등기부에는 공유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쪼개서 토지가 2개다. 구분 소유. 토지는 하나인데 지분이 2분의 1씩이다. 공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2분의 1씩 공유로 돼 있다. 이거를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다른 말로 밑에 써놓으세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최근에 이게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과거에는 사법고시만 출제됐는데 7년 전부터 우리한테 막 내기 시작했어. 자,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실제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기부에는 공유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자기들끼리 당사자 간에는 구분 소유로 처리하고 제3자하고 관련해서는 공유로 처리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사자 간에는 구분 소유로 처리, 제3자와 관련해서는 공유로 처리 이렇게 됩니다. 자, 구분 소유는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갑땅, 여기는 을땅이야. 근데 공유는 모든 것을 갑과 을이 같이 소유합니다. 그게 공유입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 그러면 첫째 질문. 갑과 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갑과 을은 자유롭게 자기 토지를 처분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법정 건물이 들어섰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제3자가 있습니까? 당사자만 있습니까? 제3자가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잖아요. 그럼 갑과 을 당사자만 있죠? 그럼 뭐로 처리한다? 구분 소유. 그럼 구분 소유면 이미 구분이 돼 있죠? 이미 분할이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분할 청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은 정답 O.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구분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 그럼 갑은 지 땅을 자유롭게 처분, 을은 지 땅을 자유롭게 처분. 동의 받아야 된다. 동의 필요 없다. 동의 필요 없다.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갑의 동의 없이 을은 처분할 수 있다. 이리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을이 Y 부분을 점유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자기들만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입니다. 그럼 여기는 을의 토지, 여기는 갑의 토지죠. 그럼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을이 Y 부분을 점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기 토지를 점유했죠. 자주. 만약에 을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면 파주. 여기는 자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을이 자기 소유 부분을 점유하기 때문에 자주다.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에 을이 갑 소유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요래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을이 갑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이 토지가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 붙어. 그럼 집주인하고 땅주인은 다르죠. 법정지상권이 되면 철거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안 되면 철거되고. 자, 법정지상권이 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유치원처럼 이야기할게요. 유치원처럼.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질 것.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한번 읽어봐라 누가. 응? 영교가 한번 읽어볼래? 요거. 자, 법정지상권은 항상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인간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질 때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건물 주인이 남의 땅에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거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다. 그러면 366조 법정지상권. 기타 사유다. 관법지. 이리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동일이 같은 놈이 둘 다 소유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을이 지금 갑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동일인이 건물하고 토지를 소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을이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된단 말이에요. 동일인 소유였다가. 아시겠죠? 근데 을이 처음부터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자, 5번 읽어보세요. 5번. 자, Y 토지 부분에 제3자 병이 불법 점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점유. 그러면 갑하고 을이 이 병한테 밖에 나가주라. 이렇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물음이 돼 있죠. 그죠?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을의 토지를 불법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할 수 있을까요? 됐다. 다음이라도 잘해라. 자, 이거 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병이 나타났단 말이야. 제3자가 딱 나타났어. 제3자가 나타나면은 공유로 처리한다고. 공유로. 구분 소유가 아니고. 그 공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갑과 을이 같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병이 실제로는 을의 토지를 침해했어도 갑의 소유권도 침해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을뿐 아니라 갑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5번 맞다. 틀리다. 틀렸죠? 을은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을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갑도 할 수 있다. 갑을 모두가 제3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 마무리할까요? 조금 쉬었다가.